오늘은 세계 종교 벌써 9번째입니다. 올림푸스 신들과 영웅들, 그리스의 신화와 종교 두 번째 편입니다. 어, 다음 주는 미리 예고하자면 이란과 조로아스트교는 이제 다음 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족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족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된 종교가 조로아스트교고, 전에 이제 우리가 올림푸스 신들의 주요 몇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웅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주로 올림푸스의 주신들이죠, 그죠? 네. 제우스를 포함해서 12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신은 아주 상반된 신인데, 몰락한 대신과 그 위대한 신과 대장장이 주술사,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헤파이토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포세이돈은 고대에서 이 그리스 신화 이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가졌던 범세계적인 지배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한 고대의 아주 대신입니다. 또는 주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리아드에는 제우스가 그의 연장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신통기를 쓴 헤시오드는 그 이전에 어, 전승을 반영하여 제우스를 오히려 포세이돈의 동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권력 남용에 반대하여 제우스의 본래 영역이 하늘에 한정된다는 것을 상기시킨 신은 오직 포세이돈뿐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지배신이 더 젊고 새로운 신의 등장에 저항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반도나 또는 소아시아 영역에서 포세이돈 신이 더 주신이었는데, 이제 뭐 주신이란 말은 이제 토착인들의 그 토착인들의 신이었다 이 뜻이겠죠. 근데 이제 새로 침공한 민족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신을 밀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신화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서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지배신이 더 젊고 새로운 신의 등장에 저항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대인들의 기억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본래적 특성, 종교적 의미는 근본적으로 수정되었고, 그리스에 유입된 북방의 신화 또는 종교적 유산은 거의 방기되거나 완전히 방기되거나 재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세이돈을 숭배했던 인도 유럽인들은 그리스 남부에 도착했어야 비로소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의 고유한 특성 중 많은 것이 바다와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바다의 신으로 축소되죠. 또 중요한 것은 그는 말의 신,
즉 포세이돈 하피오스였는데 몇 지역에서는 그는 말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리안족의 이 전래 과정 속에서 말의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인도에서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상징이 하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나중에 이제 아폴로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포세이돈과 말의 관계는 인도 유럽인 침략자들에게 이 동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인도 유럽인에게는 대지에 깃든 남성의 풍요성을 나타내는 포시스다스를 지중해 및 오리엔트의 지배신이며 풍요신인 대지의 주인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구약에서 또는 창세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은 그렇게 중요한 수단이 아니었죠, 그죠? 어, 기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병사에는 기병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에는 기병, 궁수 이런 게 중요한데 어,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시나이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궁수를 대동했다든가 기병을 대동했다라는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좀 뭐 양강나팔과 어, 뭐 징소리, 뭐 북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이 일반 침략자의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가나안 정복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렇게 우리가 성서적인 비유나 상징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차별성이 생긴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포세이돈과 말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헤파이토스와 헤파이토스는 어떤 신이냐 하면 이제 그리스 종교 신화에서 특이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탄생 과정부터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의 어머니 헤라는 사랑 없는 결합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배신과 분노와 양심을 앙심을 품으며 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교가 잘못됐는 거죠. 그게 못생기게 나왔다 이겁니다. 태교와 외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가 좀 옛날에 우리 그 소학 보면 임신했을 때 나쁜 거 보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그나마 좀 이쁜 애를 낳는다 이런 그 한국 전래 민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마음을 품으면 고운 자식이 나오고 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애가 나오겠죠. 당연히. 아, 근데 그게 유전구조에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죠, 그죠? 어, 탄생 자체가 이제 좀 불행했다는 거죠. 불거는 어떻게 불거가 됐나 하면 제우스는 그가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렘노스 섬에 던지는 그는 불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전승에 의하면 기형으로 태어난 그를 수치스럽게 여긴 헤라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두 요정 테티스와
에우리노메가 그를 구출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깊은 동굴에서 그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서 그는 9년 동안 대장장이 기술자로서 수업을 받았는데 헤파,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는 박해받는 아이 또는 불길한 아이라는 신화적 주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아이는 다 시련을 극복하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주제는 분명히 인문의례적 시련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불무구가 의미하는 것은 주술사 혹은 샤먼이 되기 위해 인문의례적 상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 주술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하거나 이런 이제 의례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어떤 주술적 기능,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기능을 망가뜨는 이런 이제 글로 묘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그가 만든 대장장이니까 모든 걸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기원은 성경에서는 가인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파이토스가 헤파이스토스가 예술가의 기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작인 동시에 주술 그 자체였다. 예술의 기능을 보통 우리는 주술적 기능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나와 있는 그 사실적인 들소대는 그 다획을 위한 사냥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주술적 기능으로 그려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는 브로치와 장미꽃 장식 또는 이제 아킬레우스, 영웅의 방패와 신들이 사는 황금의 집, 심지어는 우리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 인형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화에 보면. 그럼 실제로 자동 인형 자체가 그리스 문명에 아마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또한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진흙으로 판도라를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주술의 신으로서 그는 결박자인 동시에 해방자였으며 또한 산파의 신이기도 했다. 그리고 주술과 기술을 결합하려 그러면 불을 만질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불을 지배하는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청동기나 철기 사이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 신화이고, 그때 발생했던 예술가 집단을 아마 통칭하는 그런 어떤 신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신 중에 이제 아폴론 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순들의 화해라고 이렇게 이 비교 종교학자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리스 정신의 가장 완전한 체현자라고 생각되는 신의 이름이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라는 신은 그리스적인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 그러면 헬리오스는 역시 태양신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헬리오스, 헬라, 뭐 이런 게 이제 태양과 연관이 되는데 아폴론 하면 그리스적 어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모순되는 것은 이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하면 다 이제 아폴론이죠. 이 신화적 사건들이 평정, 법의 준수, 신성한 조화 등 아폴론적 덕목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폴론 신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수, 질투, 그리고 심지어 원한으로 이성을 잃고 맙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그의 이성적인 성격이 상실되고 그리스인들이 이해했던 대로의 신의 다면성이 드러나는 것을 귀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니체 해석을 따르면 그리스 정신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엘리아데라는 학자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폴론 자체가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인간과 신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우스에 뒤이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준 신인 아폴로는 인간 가운데 가장 천한 자가 겪는 고난을 어릴 때부터 경험합니다. 그는 태어날 권리를 거부당하기도 하였고, 그의 어머니 레토는 헤라의 복수를 두려운 나머지 두려워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마침내 델로스 섬에서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레토는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을 출산했습니다. 갓난아이인 이 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톤을 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겁탈하려 했던 거인 티티오스를 죽였습니다. 그는 다시 화살을 사용하여 니오베의 7 아들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그 니오베가 레토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성적인 신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인간과 짜고 자기를 속인 연인 코로니스도 죽이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미소년, 히아킨토스, 히아신스라고도 이야기되죠, 그죠? 미소년을 실수로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초기 신화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 신화는 여러 세기 동안 서양 문학과 조형 예술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는 아폴론이 그리스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사와 유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폴론은 어, 그리스 문화의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지역 신들을 대체하는 역사였으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 종교 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오티아에서 이 신은 아폴론 프토스와 결부되지만 BC 4세경이 되면 프토스는 아폴론의 아들 혹은 손자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중요한 게 아폴론 신전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 델포이에 있습니다. 델포이. 그리스의 델포이에 있는데 델포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본래 성기의 주인인 피톤을 죽이고 그곳의 주인이 된 일입니다. 자기 증식과 대지 원초적 지배를 상징하는 용, 이 피톤이죠. 이 용을 무찌른 전사신으로 아폴론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 사례에 대해서 속죄해야만 했고, 그 결과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화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델포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폴론 피디오스로
그리스 전 영역에 걸쳐 특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폴론의 기원은 유라시아 북부 또는 소아시아가 유력합니다. 이 가설은 이 신이 주로 그리스인들이 북풍의 저편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둡니다. 아폴론 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인 자체가 그런 것처럼 그의 신 역시 대규모의 종교적 혼합의 결과인 것을 보여줍니다. 대립, 공생, 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그리스 신들의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플롯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다중적인 플롯들이 겹치면서 그리스 신화를 복잡하게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탁과 성화인데요. 정화인데 막 세상에 나온 아폴론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에게 리라와 굽은 활을 달라. 제우스의 엄정한 의지를 인간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여신에게 자신은 제우스에게 명령을 어, 받지 않는 신탁을 남자, 여자 또는 도시에 전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우스의 아주 충실한 대행자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폴론이 제우스의 보인 이런 존경심을 통해서 당시의 질서와 법의 사상과 아, 아폴론 신화의 결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전 시대의 아폴론은 종교의 법률적 측면을 대표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아폴론을 국법의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아폴론은 델포이에서 신탁을 통해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는 그 해석자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델포이의 신탁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전달받았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앞마당에 새겨진 문구는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로이라는 세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잘 아시죠?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네 분수를 알라라는 뜻하고는 조금 번역이 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무지의 자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 신탁을 받고 의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모든 문제의 전문가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나 해드린다면 용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용기는 유명한 이제 라케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니까 용기에 대해서 잘 알겠군요. 이렇게 생각해서 라케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라케스에게 묻습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라케스는 망설임 없이 인내력이다. 백, 임전무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반문하냐면 그러면 우리 편은 10명이고 적은 1000명인데 그때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까? 이래 되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케스가 할 말이 없죠.
그건 개죽음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라케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용기는 인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이제 또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가장 용감한 사람은 소미불 덮고 자는 사람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신탁의 해석자들은 신전 의례와 특히 살해를 저질렀을 때 요구되는 정화 의례에 관해 신이 규정한 수단을 전하고 해설했습니다. 아폴론이 악의 제거자가 되고 동시에 정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피톤을 살해하고 또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를 델피스, 자원과 연관시켰는데 고대로부터 대지 모신의 힘과 성스러움의 발현 장소로 알려진 이 신탁의 장소는 아폴론의 지배하에서 새로운 경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탁은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나 신탁의 점에 참여한 예언자가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신탁의 점을 쳤지만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탁 점을 칠 때는 염소를 희생물로 준비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제비를 뽑고 검은 콩 혹은 흰 콩으로 대답이 알려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아폴론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피티아가 신전의 지하실에서 예언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피티아의 광란이라고 불렀지만 히스테리 상태의 트랜스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각성 상태입니다. 음, 일종의 이제 좀 조증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의 비유에서 나오는 빙의, 그러니까 다른 그 신이, 귀신이 더 씌우는 그런 것과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이 현상을 무사히가 부여한 시적 영감 및 아프로디테트의 애욕에 의한 황홀경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피티아가 이런 제2의 상태, 이런 영적 상태에서 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됐는지는 아직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델포이에 사는 농가의 여인이 피티아로 선발되었고 월계수 잎을 씻고 연기를 쐬고 카소티스 샘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느 것에도 환각의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티아의 트랜스, 비정상적인 각성 상태를 이끈 자연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자기 암시를 걸었거나 현대적 방식으로 한다면 아니면 예언자의 체면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환영으로부터 환상 또는 환영으로부터 이제 지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 어떤 트랜스 상태에서 참된 계시가 나오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리스 문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폴론적 엑스터시, 황홀은 때로는 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고, 이것은 디오니소스적인 열광 상태에서 얻어지는 신과의 합일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로 디오니소스는 이제 나중에 그 로마에서는 바카스, 술의 신이죠, 그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는 막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막 먹고 몇날 며칠 옷을 벗고 광란에 춤을 추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과는 반대죠, 아폴로는. 그래서 아폴론에 의한 엑스터시 체험은 그것이 지닌 정화와 신탁의 능력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호메로스 시대의 아폴론이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봐서 그는 엑스터시 수호신 이상의 존재있음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소명, 샤먼이란 주술사입니다. 샤먼의 직무와 아폴론의 직무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연속성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폴론에 의해서 주어진 환영, 자기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예언, 신탁으로 보죠. 이것은 지성을 자극하고 명상, 나중에 이제 이걸 피타고라스는 이제 테오리엔, 관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인도적인 명상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지혜에 이르게 한다. 발토 오토라는 학자는 오컬트, 컬트는 이제 컬트와 오컬트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컬트 무비 하면 이것은 신비적인 이런 뜻입니다. 음. 컬트는 이상한, 괴이한 이런 의미지만 오컬트는 신비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컬트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언제나 정신의 고향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은 샤먼의 엑스타시와 잘 맞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또 이 사실은 또한 두 전통에 있어서 음악과 시가 중요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샤먼은 노래를 부르거나 북을 두드리면서 트랜스 상태에 돌입할 준비를 하며 중앙아시아나 폴리네시아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는 샤먼의 엑스타지적 여행에서 경험하는 모험들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샤먼들이 행해졌던 그 환각제로 인한 환각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폴론의 두 번째 표징인 활 역시 샤먼에 어울리는 소유물 중 하나입니다. 활의 상징은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어 있습니다. 아폴로는 멀리서 활을 쏘는 신이지만 동일한 호칭이 라마, 고대 인도의 어, 서사시의 주인공이나 붓다 이외의 다른 영웅이나 신화적 인물들에게도 부여된다. 그래서 붓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화살의 비유를 붓다는 즐겼었습니다. 예. 창세기 2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어, 하갈에 관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 후손의 미래에 대한 계시로 본다면 활의 상징은 단순히 수렵 채취 문화의 산물 이상으로 이스마엘 계열의 민족들의 침략적 본성과 번성을 계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 아마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 베두인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베두인족들은 생각보다 그 활을 별로 사용 안 합니다. 낙타와 그다음에 가축을 끌고 유목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활을 통해서 뭔가 사냥하려고 하지 않고 가축을 돌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에 관한 상징은 아마 아리안족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게르만 민족. 예. 그리스인들은 샤머니즘의 기법과 그것의 상징 체계를 인도인들이 자기식으로 변화시킨 처럼 화살과 활쏘기의 상징성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곧 거리의 극복, 더 나아가서는 직접성과 거리두기,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 인도 사상하고 비슷하죠. 모든 지적 집중력이 암시하는 정적과 평정, 활 쏠려면 아주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마인드 컨트롤, 이게 요가 수행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정신적 상황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신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테오판이라고 합니다. 신의 인간에 대한 나타남. 다른 말로는 에피판이라고도 하는데, 의 이론. 세계와 인간에 관한 새로운 종교 지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바르트가 기독교의 계시를 그리스적 신현 이론, 그러니까 에피파니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잘못 해석했다. 계시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서 계시의 언약성에 주목하자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심리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의 참여, 고난의 참여라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한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트만도 이제 한물 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웅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는 존재를 신, 영웅, 인간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영웅이라는 범주는 어, 종교 사가에게 다음 같은 중요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리스 영웅의 존재론적 구조는 무엇인가? 어,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중간적 유형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 고대인의 신앙에 의하면 영웅은 한편으로는 신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오디세이의 그 이야기를 보면 죽은 자들의 영웅들을 만나죠, 그죠? 지하에 가서 그래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에 불과하며 대지 아래 살면서 신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 힘으로 신에게 가까이 간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모든 같은 기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같은 종교학자는 신이나 의뢰의 기원을 두는 영웅,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전사나 사제, 시인이나 학자들이 만들어낸 영웅 등 영웅을 7개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음. 그리스의 영웅들은 독자적인 존재 양식, 초인적이지만 신이 아닌 존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원초적 시대, 정확히는 우주 창조와 제우스의 승리로 이어지는 시대에 활동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웅은 성경에서 보면 소위 네피림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이에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표현됩니다. 네필림 단어의 유래와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용사라 불릴 정도로 힘이 강하고 거인들이었고 네필림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 4절과 민수기 13장 33절에만 나타나며 그 외에 외경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필림도 역시 그리스의 반신반인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스 신화는 종교와 신화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